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제인의 마케터 제인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책은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2003년도에 초판이 발행됐었던 책이고 마케팅계에서는 꽤나 고전이라고 불리고 있는 누구나 읽어봐도 되게 유익한 정보를 시대랑 상관없이 취득할 수 있는 책이라고 꼽히고 있어요. 신간 최근에 많이 읽어드렸는데 종종 이렇게 고전도 뽑아서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특별한 점은 이야기로 배우는 세일즈와 마케팅의 모든 것이라고 적혀진 것처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쭉 읽다 보면은 마케팅에 대한 기본 개념도 읽을 수 있고 시장의 변화에 따른 마케터의 역할 그리고 경영 환경의 변화 같은 것도 파악해 볼 수 있었어요. 그 소설의 배경은 파라오가 지배하던 고대 이집트의 배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읽으나 2003년에 읽으나 아마 똑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 맥스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 사람은 사실 제목은 마케팅 천재가 됐다고 하는데 경영자예요. 어떤 경영을 했냐면 수메르 지방이라고 그 이집트 남부 지방에서 부인 미니와 함께 바퀴를 발명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맥스와 맥스의 부인 미니 그리고 좀 지혜를 가르쳐주는 만물 박사 오라클 오지가 등장을 하고요. 오라클 오지는 때때로 그 맥스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마다 신의 가르침을 가져다 주듯이 등장해서 멘토링을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고 되게 중요한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4명의 세일즈맨들이 등장해요. 이 세일즈맨들의 캐릭터를 파악하는 것이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라는 책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중요한 마케팅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 공사 현장을 어느 날 지나친 맥스가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바퀴를 개발하게 되는 건데요. 뻔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막 끙끙 앓으면서 무거운 것들을 막 나르고 있고 수천 명의 인부가 막 오는데 되게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어서 그냥 그 상황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무언가를 발명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석재, 돌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석재 바퀴를 발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발명품을 만들었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팔려 나가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사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죠. 그래서 처음으로 오라클 오지를 찾아갑니다. 오라클 오지는 그 소설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어떤 동굴 같은 데 가서 맛있는 고기를 이렇게 불 위에 지피면 연기 속에서 딱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신령처럼 등장을 하고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맥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수백만 년 동안 바퀴 없이 살았다. 근데 네가 그거 만들었다고 알아주겠냐? 그러니까 코끼리 대신에 바퀴를 사용할 사람들한테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퀴 없이도 잘 살았던 사람들한테 뭐 대신에 이 바퀴일까를 딱 정확하게 찝어서 포인트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요. 뭐 바퀴도 잘 팔리고 그러다가 우연한 발견으로 그 돌이 동그란 석재 돌이 이렇게 굴러가면 그게 논에서 굴러갈 때 나달의 껍질이 까지면서 와 이렇게 하면 되게 훌륭한 발명품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맷돌을 개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석재 바퀴라는 메인 상품이 있고 거기서 파생된 상품으로 이제 돌로 만들어진 맷돌을 개발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 아무도 바퀴를 사용 안 해서 뭐 누가 이걸 알아주겠어 했지만 한 명, 두 명 바퀴를 쓰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게 이제 다 같이 학습이 되죠. 바퀴라는 것을 쓰면 되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되고 석재 바퀴를 쓰다 보니까 AS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AS가 필요해져서 나 돈 주고 이거 샀는데 후처리를 잘해달라고 요구하는 고객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솔루션으로 고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시장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것도 나오게 돼요. 토탈 솔루션만 요청하는 게 아니죠. 경쟁사들이 되게 저가에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내게 돼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격 경쟁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다시 한번 그 오라클 오지를 찾아가게 되는데 오라클 오지가 그때 이런 말을 해요.
기술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시장을 따라갈 것이냐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결정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요. 기술은 이제 보편화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신뢰를 구축하면서 고객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레슨을 얻게 되는 맥스의 환경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뢰를 구축하면서 이제 여러 고객을 응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필요하게 되는 게 뭐냐면 고객들은 그냥 이 믿을 만한 상품을 이렇게 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계 맺음에 의해서 내가 소비하게 되는 거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객 감동 세일즈라는 포지셔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되는 맥스의 성장 과정을 엿볼 수 있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 책에 담긴 소설의 그 스토리는 엄청 이렇게 간단해요. 석재 바퀴를 만들어서 이 바퀴가 시장에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이걸 시장에 내놓고 그 시장 안에서 너도 나도 쓰면서 표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가 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이 대량 생산 제품이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공략해서 우리의 제품을 선택하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미션으로 부여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마다 맥스가 맞닥뜨리는 환경마다 앞서 말씀드렸던 4명의 세일즈맨들이 각각 다른 캐릭터로 등장해서 맥스의 상황을 이렇게 구원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인재상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떤 인재를 뽑아서 그 적절한 시장 상황에서 움직여야 되는지를 책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마케터의 역할이 변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도 시장이 변함에 따라서 필요한 니즈가 바뀌는 것 같아요. 코끼리로 그 운송하던 사람들은 바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랐을 때는 그냥 바퀴가 무엇인지부터 학습을 해야 되는 고객들이었다라고 하면은 다 같이 바퀴를 쓰게 됐을 때 내가 선택하고 싶은 바퀴는 뭔지, 내가 소비하고 싶은 브랜드는 어떤 역할을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건지를 이제 소비의 그 선택지로 보게 되는 시장 상황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세일즈맨은 클로저 카시우스입니다. 클로저 카시우스는 오라클 오지가 사람들은 수백만 년 동안 바퀴 없이 살아왔다. 그에 대응할 세일즈맨을 구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구해진 역할자예요. 이 사람은 우리 그 전에 보랏빛 쏘가 온다라는 책에서 무어의 곡선 공부했잖아요. 그 무어의 곡선에서 얼리 어답터 공략하는 딱 그 기법의 세일즈를 하거든요. 뭐냐면 전체 시장의 1%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의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이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부를 축적하고 싶어 하는 그런 소수의 고객들이죠. 이 고객들을 먼저 공략하면 뒤에 정기, 후기 다수자들이 따라온다라는 그 시장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자부심이 되게 강해요. 나는 무엇이든 못 팔 것이 없어 라고 믿고 있고 이 바퀴가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얼마나 혁신적인 미래 가치를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확신하는 세일즈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이것을 안 사면 너의 손해다 라고 고객을 설득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든 팔아내는 이 클로저 카시우스한테 맥스가 어느 날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고객한테 설득을 잘해서 바퀴를 잘 팔았니? 라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기술을 물어봤을 때 2가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어주는데 첫 번째는 고객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이 두려움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구매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곧 나의 손해일 것만 같은 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2번째로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욕망을 느끼게 하는 건데 2가지를 합쳐보면 결국 이 석재로 만든 바퀴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그 고객이 되게 중요한 미래의 기회를 잃고 부를 축적하게 될 투자의 기회를 잃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바퀴를 구매해야 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세일즈맨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은 마법사 토비예요. 여기서는 마법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술 개발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줄거리에서 설명드렸었던 그 맷돌 상품을 개발하는 환경에 토비가 있었거든요. 누구나 이제 그 석재 바퀴를 쓰고
있게 되는 그 환경일 때 얼리 어답터를 설득하는 포인트가 약해지죠. 미래의 기회라고 하기에는 누구나 너도 나도 다 쓰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토비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다양한 고객한테 저마다의 솔루션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 너의 환경은 그렇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를 해서 네 환경에서는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을 가지고 가면 이러한 이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제 고객을 파악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세일즈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날 농부들한테 바퀴를 팔러 갔다가 그 석재 바퀴가 논을 구르게 되고 그러면서 맷돌을 개발하게 되는 이런 에피소드가 등장하거든요. 또 복잡한 문제를 쉽게 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복잡해요. 시장에서 저마다의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라니. 근데 그걸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고 세일즈 방식으로 풀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고속 성장하는 시장에서 되게 유효한 세일즈 스킬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빌더 벤이에요. 빌더 벤이 등장하는 시점에 이제 맥스가 또 고민을 시작했겠죠. 성장을 막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장에서는 무엇을 공략해야 되는지 고민에 빠졌을 때 오지를 찾아갔는데, 오라클 오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상품이 보편화되면 기술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쉽게 기술을 터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엔 바퀴라는 것을 처음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써야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냥 바퀴를 보는 순간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라고 무의식이든 뭐 의식이 있는 상태든 학습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미 시장 환경은 고속 성장했었던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바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공급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딱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되게 거대한 시장 환경을 거래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발주량이 큰데 말하자면 B2B 영업을 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제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비어있는 시장을 잘 찾아서 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세일즈맨 혹은 마케터에게 되게 중요한 미션이 될 수 있겠죠. 벤은 특장점이 돈독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줄 아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그 강력한 직업 윤리에 대해서 218페이지에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한데,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빌더 벤의 최대 강점은 강력한 직업윤리, 직업정신, 프로정신을 가진 것이었다. 벤은 관계를 구축하고, 관계가 가치를 구축하고, 가치가 시장을 구축하고, 가치가 부를 구축했다. 그러니까 벤이 관계를 구축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그 가치가 불어나서 시장을 만들고, 시장에서 부를 가져다 주는 세일즈맨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미 보편화된 이제 시장에서는 무한 경쟁이 시작돼요. 너도 나도 막 바퀴를 만들어내고 가격 경쟁으로 점철되고 있는데, 그때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긍정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회를 기다리게 돼요.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경쟁사가 실수가 일어났거나 좀 무너졌을 때 우리의 브랜드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신뢰관계를 다져놓음으로써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게 벤의 에피소드에서 등장합니다. 벤 다음으로 등장하는 거는 한 사람이 아니고 세일즈 캡틴과 팀원들이 돼요. 이제는 바퀴 시장이 완전하게 보편화됐어요. 그리고 마치 우리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하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쓰게 되는 시대를 맞이한 것처럼 바퀴 시장도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때 세일즈 캡틴이 등장합니다. 세일즈 캡틴은 성숙기 시장에서 대중 세일즈를 하는데 탁월한 역할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빌더벤과 좀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빌더벤은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자신의 매력으로, 개인의 매력으로 잘 구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 세일즈 캡틴과 그 캡틴을 따르는 팀원들은 개인적 신뢰라기보다 신뢰관계는 고객과 브랜드가 가지게 하고, 자신들의 역할은 되게 피상적으로 고객과 관계 맺음을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대신에 그 본인의 역할에 있어서는 되게 충실한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 수행의 에너지를 만드는 건 세일즈 캡틴의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원들은 탁월한 세일즈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고객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구매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고요. 특히 판매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잘 제거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고객이 그 장애물을 느끼지 않고 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겠는가가 중요한 미션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지 250페이지를 보면 장애물에 따른 해결책을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표를 정리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리라는 장애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팀원들은 머리를 모아서 고객이 찾아오기에 편리한 위치를 선정한다라든지 아니면 무료 배달을 해주는 형태의 그 서비스를 혹은 세일즈를 하게 되는 거죠. 또한 고객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구매 결정에 망설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카탈로그를 배포한다든지 효율적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막 구매 고려를 하는 시간을 줄여든다든지 계산 절차 자체를 되게 간편화해서 시간을 없애는 이런 것들을 해결책으로 강구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단 한 명의 자세라기보다 팀 전체의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맨 처음에 봤던 클로저 카시오스가 상위 1%를 공략했다면 세일즈 캡틴과 팀원들은 94%의 대중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팀원들의 자세가 이제 피상적으로 고객을 대하지만 장애물을 없애는 역할을 했다면 세일즈 캡틴의 자세는 279페이지에서 그 형태를 좀 엿볼 수 있어요. 리더십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읽어드려 볼게요. 세일즈 캡틴은 팀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팀원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이라 벤과 같은 프로의식도 없고 토비와 같은 특별한 기술 지식을 가지려고 꿈도 꾸지 않으며 카시우스와 같은 야망이나 매력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근본적으로 이들은 남들이 괜찮다고 여기는 직업에 종사하고 점포에서 열심히 근무하며 밤이면 칼같이 퇴근하기를 원할 뿐이었다. 이들은 대단한 경력에도 관심이 없다. 또한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들에게 특별한 것을 원한다면 우선 그들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세일즈 캡틴이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데리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응대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전체가 고객을 설득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마케팅 리딩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로 배우는 세일즈와 마케팅의 모든 것이라는 부제목처럼 이야기의 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라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이야기 듣다 보면 그냥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보다 훨씬 더 감정을 이입하게 되고 어떤 캐릭터가 나와 동질화되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라는 그 가상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펼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되게 유효하게 작동했었던 그 구현 방식, 전달 방식이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특히 이야기의 플로우가 너무 심플하고 단순해서 받아들일 때 마치 청소년 소설을 읽는 것 같았거든요. 특별한 그 엄청 파란만장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리를 되게 묘사하게 되는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맥락을 잘 따라가게 되면서 때마다 역할이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책 다 읽고 나면 꽤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는 부록이 나오는데 이 부록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로드맵이라는 타이틀이 달려있고 시장 상황에 따른 기술이나 고객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역할,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었고요. 세일즈맨 4명의 캐릭터를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판매의 접근 전략과 그 방식에 대해서도 정리해 볼 수 있었어요. 이야기를 읽는 기분이었지만 한 권을 탁 다 읽고 나니까 중요한 마케팅 개념과 마케팅 포지셔닝에 대해서 유익하게 배울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